예, 423페이지 대리행위의 하자 들어가기 전에 그 422페이지에 그 중간에 있는 판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 확정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매매 계약이 있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보다 더 먼저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도대체 이 계약이 당사자가 누구냐,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이냐 사람부터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갑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병이 한번 대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랑 만나게 됐느냐? 저하고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내 아들 건데 내가 관리를 해오고 있고 내가 대리인이다.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 병의사는 뭡니까? 을을 통해서 요 아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아들이 임대인이고 여러분이 임차인이 되려는 그러한 의사라는 거죠. 그러한 의사가 였다면 먼저 당사자, 임대인은 누구냐? 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저하고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죠. 저하고 제 아들, 건물주하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 줄에 일치입니다. 일치. 일치했다. 자연적에서 간다는 겁니다. 그 의사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일단 당사자는 아들이 임대인이 되고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일치했습니까?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치가 됐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한테 대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으면 효과가 기속되는 요건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이제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판례에서 나왔던 표현은 당사자를 확정은 그 효력 이전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 을한테 대리권은 있냐 없냐 그 전부하고는 무관하게 당사자는 둘로 일단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대리권은 따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때 이제 의사의 하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당해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다라든지 착오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할 때 이제 갑을 기준으로 하느냐 을을 기준으로 하느냐 즉 본인을 기준으로 하느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민법은 대리행위 자체를 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방금 1번 보시면 대리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이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그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계약 할 때 청약의 의사표시할 때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흠결이니까 비통착이 되겠죠. 그거나 또는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사정이 본인의 동의를 펴주시고 본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없으면 그 대리행위의 유효에는 영향이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런 사정이 있다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 대리인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병이 본인을 기망을 했다. 본인을 기망을 했는데 요 을한테는 기망당한 게 없다. 그러면 본인이 기망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리인이 가서 의사표시를 할 때 대리인한테는 사기당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대리인이 사기당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 여기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리인이 사기당한 바가 없고 본인이 기망이 됐다. 이때는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리인으로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나아가 민법에는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법 116조 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데 꼭 그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든지 사회질서 위반 그러한 경우를 누구로 표준을 할 것인가 그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한테 건물을 하나 사오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건물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이제 등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건물에 대해서 A라는 사람하고 이미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매매 병이 지금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즉 이중 매매의 문제입니다. 이중 매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등기가 넘어가게 됐느냐? 병의 배임 행위에 을이 이렇게 이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갑은 만약에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 즉 선이다. 또는 갑이 지금 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는가? 안 된다.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여부 이것도 바로 대리인 을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각주에 먼저 36번을 보시면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부분도 먼저 각주에 그 다음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각주 36번 보시면 따라서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매계약은 무효다. 그러므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03조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바 경솔, 무경험 이것들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셔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104조죠. 이게 104조. 그래서 그냥 이대로 숫자를 104조 이렇게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궁박은 본인 기준. 그 다음에 이 경솔과 무경험 이 부분을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온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했다. 경험이 없어서 행동했다. 행동과 관련된 요 부분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고 궁박했기 때문에 싸게 팔아버렸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본인이 궁박했는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경송 또는 무경험의 사정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밑에 각주 보시면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꼭 외워두셔야 되는 다르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방가로 2번 조금 전에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대리인은 뭐 사기당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가로 2번에서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병. 그러면 병이 기망을 했는데 누구를 기망을 했느냐? 요 대리인을 기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지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기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누가 하느냐? 그건 본인이 한다는 거죠. 취소권, 해제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부착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거 취소. 이거는 본인한테 있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으면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본인이. 그랬고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일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건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 취소권은 본인이 갖는데 을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억울해 죽겠다.
나 사기당한 거 도저히 못 찾겠다. 기필코 내가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갑이 이 취소하는 것을 너가 대신해라 해가지고 별도로 대리권을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기필코 취소를 하고 싶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수권, 이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수권을 주면 별도로 대리권을 주면 이렇게 을도 가능하다. 을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한편 대리인이 사기 또는 강박을 했다. 대리인이 사기 또는 강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 을, 병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을이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 그러면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제3자 사기 문제에서 피용자냐 대리인이냐 동일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을 같은 경우에 기망을 했으니까 병이 표의자가 될 것이고 얘는 대리인이었으니까 여기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상대방. 그랬을 때는 대리인은 요 둘이 본인하고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 얘가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 얘가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가 따지지 않고 병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랬고 일단은 그 방가로 3번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서 그 행위를 할 때에는 이제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본인이 지시에 좇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 지시를 해놓고 대리인이 몰랐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렇게 지시조차 행위를 했을 때에는 대리인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리인의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그냥 그 조문만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능력과 관련돼 가지고는 117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주의하는 것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의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대전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을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그 다음에 병. 그래서 이제 병하고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매매 계약을. 그러면 갑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을이라는 친구가 만 18세이긴 하나 똘망똘망한 대학교 1학년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파는 것보다는 얘가 가서 파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대리권을 준 겁니다. 가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헛똑똑이다. 헛똑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이 만약에 을은 제한 능력자였다. 그래서 나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 취소가 되겠는가? 이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걸 이유로 취소하게 되겠는가? 이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알아두실 것은 그러면 이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서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게 되면 요 미성년자한테 뭔가 불리한 거 아닌가?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고 하면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다면 얘한테 뭔가 불리한 거 아닌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을이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미성년자한테 효과가 귀속되는 게 아니죠. 즉 본인이 그 효과가 귀속돼가지고 부담하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는 어떠한 권리 의무도 특히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그 취지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모순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랬고 이제 우측 가시면 425페이지에 이것도 한번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7조는 대리인이 117조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리인의 능력 424페이지 대리인 능력 바로 밑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게 117조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요걸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고 갑하고 을의 내부 관계 있죠. 내부 관계. 내부 관계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 부동산 좀 팔아줄래? 네, 그럴게요. 바로 위임계약. 이것은 얘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는 취소 가능.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이제 바로 배웁니다. 법정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임의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선임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대리인입니다.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그래서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등기 신청이다.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동일한 물건 하나니까 결국에는 두 명이 달라붙었다? 어느 한 사람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낙찰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자, 그럼 4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을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가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위임장, 지가 당사자가 될 사람은 위임장을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맞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5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핵심 단어는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걔는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해 줄 권한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넘기셔가지고 복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세모, 네모, 동그라미였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러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요 네모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나오니까 복대리라고 한다. 그러면 복대리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제 법정대리 그 부분 크게 신경을 안 쓰가는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얘가 본인입니다. 본인. 근데 이 본인은 누구냐?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면 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이 갑의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갑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데 얘가 좀 까졌다라는 겁니다. 까져가지고 을이 이제 전화 한 통화를 밤중에 받았는데 어떤 전화였느냐? 갑이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유치장에 있다. 그러면 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일단 쫓아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얘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 형사와 관련된 형사소송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의 문제니까 요거 아버지가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 요 사람은 한 명을 뽑는다라는 거죠. 요 사람이 바로 복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소송 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빠져나오는 거고 혹시 병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일 처리를 못했다. 그러면 뭐 유치장에서 더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복대리인이 했던 법률 행위의 그 효과는 이렇게 그대로 귀속이 되는 거죠. 효과 귀속. 이러한 경우를 바로 복대리라고 한다. 복대리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림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이번에는 이제 임의대리인입니다. 을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법정 대리인이고 이제 을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을이 이제 부동산을 팔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일단 접촉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계약 체결하러 갈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봤다. 근데 본인이 갑이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병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거죠.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이 가가지고 정이라는 요 상대방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귀속은 복대리인이 법률행위했다. 누구한테 귀속되는 겁니까? 네, 본인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효과는 이렇게 갑하고 병에게 귀속이 돼가지고 A가 역시 매도인, 그 다음에 A가 역시 매수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대리 개념입니다.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나온다.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상대방 4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대리의 개념과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복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을 했는가. 그래서 복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냐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냐. 둘 중에 어떤 거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선임한 누구 대리인이냐. 대리인 자신의 대리인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본인의 대리인이냐. 누구 대리인이냐.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 문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 자신의 선임한 대리인 자신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신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 크로스를 시켜서 지문을 헷갈리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라는 것은 이 효과가 기속되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병이 매매계약 체결했더니 매도인이 당사자가 되더라.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가 활동을 잘 하니까 그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되더라.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요 본인의 이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의 이름이라는 것은 대리인 자격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복대리인 자신의 권한으로.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선임한 자신의 대리인, 자도 말 안 되죠. 본자, 본 말 안 되죠. 말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본밖에 없다. 자본밖에. 그러니까 자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본도 아니고 오직 자본이다. 자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여기에 맞다라는 거. 말장난을 많이 쳐서 물어보니까 이거 명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고 이제 그 표에 보면은 복대리에 대해서 의 내지는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지문 하나하나가 모두 다 시험 지문이니까 이것 자체를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면서 이 그림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복대리의 개념은 뭐냐면 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고 병에 의한 대리를 바로 복대리라고 한다. 그럴 때 2번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의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본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다음에 3번 복대리에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고 하고 복대리인을 뽑는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복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 뽑는 것처럼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뽑는 거 법률 규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뽑는 것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앞에 봤던 지문에서 복대리인은 누가 뽑든지 간에 모두 다 임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작은 3번.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며, 본인은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보조인이 아니다. 대리인 단순히 도와주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도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가서 스스로 의사표시하고 매매계약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아까 자본이었으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6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병이 가서 이 매매계약서를 쓸 때 가령 갑대리인 병이다. 요렇게 쓰는 거냐, 아니면 을대리인 병이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가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갑대리인 병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7번. 7번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선임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여기 부분입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자신의 권한으로 뽑는 거다.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다. 8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선임되므로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복대리인, 그냥 대리인 둘의 차이가 뭐길래 복자를 붙이는 거냐. 무슨 말이냐? 즉 대리인이 선임했죠. 선임해서 복대리인인데 어차피 본인의 대리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 그 부분이 바로 9번에 나와 있는 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동그라미 의존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범위와 그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하고 범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야 되고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의존이 되겠습니다. 의존된다. 다음에 10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의리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의뢰 대리권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대리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있어야 의존할 수가 있는 거죠. 의존할 수가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냐면 밑에 120조하고 121조, 122조 복임 행위하고 이제 그 책임 그 부분을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조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120조에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이게 바로 임의대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해서 못한다 위에다 방점을 땡땡땡 쳐두십시오. 이게 이제 법정 대리하고 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은 선임을 못하는 게, 뽑지 못하는 게 임의대리에서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121조 이 책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122조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까는 못한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다에다 땅땅. 그러면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하고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즉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법정대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임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는가? 그건 간단한 겁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리권을 줬으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임의대리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갑이 친구 을한테 대리권을 왜 줍니까? 나는 부동산 안 팔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너는 잘 알지 않느냐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데 있어서 신뢰관계가 있게 됩니다. 신뢰관계. 믿으니까 준다는 겁니다. 신뢰. 그래서 믿고 줬으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을은 어떠한 의무가 있냐면 믿고 줬으니까 자기 집행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해야 될 그러할 의무가 있다. 그랬고 또 임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이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사퇴가 또 자유롭습니다. 자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물러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또 다르다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거 뭐 친권자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병하고든 법률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을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친권자여가지고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은 업무가 광범위합니다. 처리해야 될 일이. 왜 그렇습니까? 법률 보면 얘는 지금 부동산 좀 팔아주라. 요거 팔아주는 거, 매도하는 거, 여와 관련된 일만 하면 되는 건데 친권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아들이 그냥 사고 쳤다. 그러면 변호사한테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소송 관련된 그러한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업무도 광범위하고 또 아들이 사고 쳤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혈연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퇴도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는 광범위하고 못하겠는데 물러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친권자가 아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임권과 관련돼서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다. 임의 대리는. 요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말씀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암기하려고 달라들지 마시고 쭉 봐서 이해를 하면 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맡겼으니까 복임권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업무도 광범위하고 사퇴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복대리인 선임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여기 예외는 어떠할 때 요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승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본인이 승낙했다면 이건 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럴 때 그러면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책임. 이때도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일단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책임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이 무과실 책임은 어떠한 원칙에 따르는 거냐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391조에 따른 겁니다. 391조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만약 여러분의 채무자가 저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해야 될 걸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켰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시켰다. 그러면 자신은 잘못이 없더라도 무과실,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그 시킨 사람, 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모두 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복임권 자체는 자유롭게 있대. 그 대신 또 무조건 책임을 부과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아무나 또 뽑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너가 잘못이 없어도 이 원칙대로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즉 자신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시키면 그 다른 사람한테 고의과실이 있으면 자기한테는 과실이 없어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원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었죠.
없는데 어떨 때 뽑았습니까? 어떨 때? 승부니까 본인이 승낙해줬을 때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뽑았다는 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책임에 있어서는 요거 391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과실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깎아줘야 된다. 경감, 즉 깎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더 경감, 요 구조로 나가는 겁니다. 더 경감. 그래서 이때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그러니까 잘 뽑고 감독 잘해라는 겁니다. 그거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걸로 깎아준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 요걸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경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경감해 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본인이 이제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을이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좀 바쁜데 다른 친구를 이렇게 복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되겠냐? 그러면 그랬더니 갑이 그래. 그게 바로 승낙을 해준 겁니다. 그럴 땐 책임을 깎아주는 거죠. 그런데 갑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콕 집습니다. 너가 그냥 너 맘대로 뽑지 말고 누구를 집어라. 누구를 뽑아라. 선임해라라고 이렇게 지명을 했다. 이렇게 되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에서 더 경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통지, 해임, 태만 책임 해가지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랬고 법정 대리인도 깎아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도 이렇게 경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뭐 자신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뭐 병원에 있게 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임을 했을 때는 깎아주는 거고 이때는 또 경감이니까 역시 선임 감독상의 책임입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 요것을 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요 조문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조금씩 틀어지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조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이거 적어두시면 경감. 요렇게. 그랬고 거기 121조 2항 옆에다가는 더 경감. 더 경감. 그래 적어두십시오. 더 경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20조부터 보겠습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은 뭐냐?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데 승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했을 때는 경감. 그래서 그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잘 뽑아야 되겠죠. 선임 잘해라. 뽑아놓고 어떻게 됩니까? 감독 잘해야 되겠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거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2항은 더 경감이었죠. 대리인이 뭐 승낙한 게 아니라 본인이 콕 집었다. 지명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통지해임 태만 책임이 무슨 말이냐. 이제 뽑았습니다. 본인이 누구 개똥이 뽑아라. 개똥이 지명하니까 뽑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개똥이가 부적임자다. 내지는 불성실하다. 그걸 알면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통지, 알려주든지 내지는 자기가 지명에 의해서 그 사람 뽑았다. 그러면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임을 태만했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해서 이렇게 깎아준다라는 거. 다음에 122조 보시면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여기서 그 책임이라는 게 바로 원칙을 이야기하는 원칙.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다가 391조의 책임으로 이렇게 해서 391조의 책임, 이 책임으로 즉 무과실 책임으로 다른 사람을 시켰으니까 원칙 그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단서에다가는 경감 적어두시면 되겠죠. 경감.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전조 제1항의 책임은 선임 감독의 책임만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경감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나와 있지만 법정 대리에서는 뭐가 안 보이냐면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선임만 나오는 거지 본인의 승낙이라든지 본인의 지명 이러한 단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애가 한 7, 8살 됐다. 걔가 그냥 복대리인 선임하라고 승낙한다라든지 걔가 누구 뽑으라고 지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에서는 더 경감은 없는 거죠. 더 경감은 없는 거. 그랬고 경감만 있는데 경감도 승부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감 그것만 있는 거지 본인의 승낙에 의한 경감이라는 거 이러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조문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다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이 오타가 났네요. 복대리인인데 어떻게 복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대리인의 지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123조가 전형적인 조문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으로 해놓고 그 지문들에 한두 개씩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랑 보시면 이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을 대리한다. 다음에 이 항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승부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을이 병을 지금 뽑은 거기 때문에 갑하고 본인하고 요 병하고는 아무런 법률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런 법률 관계도 없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123조 2항이 연결해 줍니다. 123조 2항이 복대리인은 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연결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4번 복대리권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이 복대리권의 소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존이라는 겁니다. 의존.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고 이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사성파 본인이 사망했다 얘도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성파 대리인 관련 얘가 사망했다 성년 후에 개시됐다 파산됐다 그러면 역시 또 대리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을의 대리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해도 병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의 사성파 을이 사망했다랄지 을이 성년 후에 개시됐다랄지 을이 파산을 한 경우에도 여기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대리권,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작은동화 1번 대리권 일반의 소멸 원인. 이 일반의 소멸 원인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갑하고 병도 본인의 대리니까. 그래서 본인의 사망과 그다음에 사성파,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 개시, 파산 여기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거고 다음에 대리인,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 얘가 지금 병한테 선임하면서 대리권을 줬죠. 그거를 그냥 소멸돼도 없어진다. 다음에 3번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 뭐가 되겠습니까? 요 을의 사성파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 개시, 파산 얘가 있어도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 판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본인의 승낙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한가? 그래서 승부에서 본인의 승낙 이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가? 그러면 이건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보다가 어떠한 게 묵시적으로 가능한가 그 단어가 나오면 묵시적이라는 건 뭡니까? 명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명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명시적은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다라고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말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든지 묵시적, 말로는 안 했지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부분이 나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가령 묵시적 동의가 가능하느냐. 합의해제에 있어서 합의해제 우리 안 배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다 된다.
묵시적. 일반론으로 묵시적으로도 되냐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고 이제 구체적으로 묵시적인 승낙에 해당하느냐 그걸 물어보면 개별적으로 판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본인의 승낙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냐 물어보면 그렇다. 그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플러스 본인이 명시적 금지도 하지 않았다. 명시적 금지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우리 지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플러스 명시적 금지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명시적 금지가 없을 때 이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거니까 묵시적 승낙 받았으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랬고 지금 이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 판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판례는 그랬고 그 밑에 판례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된다는 게 그냥 일독 정도 해주시고 아 이렇구나 정도만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 밑에 판례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분양자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소그. 그러니까 이거는 명시적인 승낙,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명시적인 승낙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분양자가 있고 먼저 읽어볼까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 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분양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처리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 되고 즉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분양 업무는 반드시 요거는 자신이 처리한 자신. 왜냐하면 그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내지는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묵시적 승낙에 의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다.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임의 대리인은 승부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묵시적 승낙이 가능한가 물어보면 일반론으로서는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고 묵시적 승낙이 있다는 건 어떤 경우냐?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사를 안 했을 때 그때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복대리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분양 업무 같은 것을 물어보면 이거는 꼭 반드시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복대리와 표현대리가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대리라는 이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복대리와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